자, 이번에는 8번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한라산 그러면 자, 로마자 표기에 있어서 이게 예외 규정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건지 이걸 늘 염두하라고 그랬지. 자, 우리가 로마자 표기에서 예외 규정 6가지. 첫째, 의는 발음에 상관없이 항상 뭐를 쓴다? UI로. 그 다음 두 번째, 리을이 연달아 소리가 날 때에는 받침의 리을, 첫소리 리을이 연달아 소리가 날 때에는 뭐로 쓴다? LL로 표기한다. 기억나죠? 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건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기에 된소리가 있는 건 된소리 그대로 적어도 되는데 원래 된소리가 아니었던 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건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 자음 축약,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자음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체언에서 우리가 로마자 표기는 거의 체언으로 하니까 체언에서 자음 축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용언에서는 상관이 없고 체언에서 명사에서 자음 축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째, 성명은 성과 이름은 로마자 표기에서는 띄어쓰고 반드시 뭐야? 표기에서 표기로 쓴다. 발음이 아니라 써있는 그대로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그 다음 끝으로 6번째, 주소명 행정구역이나 도로명 등 새 주소명은 반드시 뭐야? 붙임표하고 그 주소명이나 도로명을 쓴다. 붙임표를 꼭 붙인다. 대신 행정구역에서 아예 행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다? 시, 군, 읍은 생략한다. 이게 다야. 로마자 표기. 그렇지? 즉 다시 정리하면 로마자 표기는 전음법, 즉 발음 나는 대로 옮기는 전음법, 표음주의 표기야.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하는 전음법, 표음주의 표기라고. 그러므로 청량리 하면 청량리 표기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발음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청량리면 이 발음을 옮기는 거야. 해볼까? 청량리 시작. CH EONG 그리고 NYANG 그리고 NI 청량리라고 발음 나는 대로 옮기는 거다. 그리고 그 첫 단어는 반드시 대명사, 첫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를 해야겠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이 룰을 벗어나서 다 저렇게 쓰면 되는데 자연명, 문화재 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중에 이 룰을 벗어난 게 6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음상의 의가 나올 때는 얘는 의로도 읽히고 이로도 읽히지만 그렇게 바뀌는 발음이 아니라 의 그대로 UI로만 표기한다. 그리고 리을이 연달아 날 때는 원래 받침의 리을은 L이고 첫소리 리을은 R인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둘 다 뭐로 한다? LL로 한다. 다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원래 표기에는 된소리가 아닌데 된소리 발음이 일어나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예사소리 그대로 쓴다. 그 다음 자음 축약이 일어날 때도 인정하지 않는다. 히읗을 밝혀서 히읗 H를 밝혀 적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과 이름은 성의 첫 글자 대문자,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라는 거. 그리고 로마자 표기에서 성과 이름은 띄어 쓴다는 거. 그리고 얘는 발음대로가 아니라 뭐다? 표기대로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주소명, 즉 행정구역상의 명칭 도시, 군구, 읍면, 리, 동의 행정구역과 주소지에서의 도로명 가, 대로, 길, 로라는 이 도로명은 반드시 붙임표를 붙이고 그 주소지를 쓴다. 이해됐어요? 단 행정구역 중에 시, 군, 읍은
표기를 안 해도 좋다. 붙임표를 안 쓴다는 게 아니야. 시군읍을 아예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인천시 하게 되면 원칙은 인천하고 붙임표 시하고 써야 돼. 이 주소지는 반드시 소문자야. 그러나 시니까 시군읍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예 뭐야? 인천만 써도 된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한라산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지. 한라산하고 발음이 리을이니까 빨리 LL 표기부터 봐야지. 틀렸죠. 2번 묵호는 이 자음 축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예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빨리 뭐야? 히읗 H가 밝혀졌는지 봐야지. 틀렸지. 묵호하고 쓰려고 하지 말고 그게 빨리 떠올라야 돼. 일단 히읗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 압구정은 역시 꾸 된 소리가 일어났고 이는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쌍기역 KK를 쓰면 안 되지. 그럼 뭘 써야 돼? G를. 그냥 G를 거기 해야지. 틀렸죠? 강남대로는 먼저 붙임표 대로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렇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을 강남으로 표기했는지를 보면 되지. 정답 몇 번? 4번. 이해됐죠? 다음 9번. 기억과 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감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드러낼 수 없으며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맹자가 외모를 중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교에서 몸이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 거야. 마음이 강하면 몸도 강할 것이요.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할 것이라고 본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몸은 행동이야. 그러니까 지행일치를 항상 유학에서는 지행일치를 강조한 거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고 그러므로 마음이 강한 자는 행동도 강할 것이고 마음이 사악한 자는 행동도 사악할 것이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몸가짐을 중시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공손하게 하고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절차를 따르는 건 그 마음의 공손함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지 마음은 없는데 그 의식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유학자들 그리고 이 꼴통 유학자들은 마치 유교, 유학 이러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 공자가 알았으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돼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맹자가 제일 싫어했던 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위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인간의 가장 사악함은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날 때 양두구육의 태도를 보이는 걸 가장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자는 나쁜 마음을 먹은 놈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나쁜 마음을 먹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 거예요. 솔직하니까. 이해돼요? 예를 들어 먹을 게 있는데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놈이 덥석 예의도 없이 어른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이것도 유학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렇죠? 양보하는 척, 어른 앞에서 음식에 욕심이 없는 척 하고 행동만 꾸리고 실제로는 지가 다 처먹어. 그걸 더 나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라는 걸 중요시했고 그래서 아주 꼿꼿한 대나무를 가리켜 마음도 꼿꼿하다. 또 겨울에 피는 그 매화가 그 혹독한 날씨에도 순을 틔우니까 결국 그 매화의 강인함이 드러난다라고 봐서 이 매란 국죽을 사대부가 좋아했고 그걸 사군자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옮기는 걸 선호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딱 적용하기 좋은 건 1번이죠. 나무도 아닌 게, 풀도 아닌 게, 곱기는 뉘식이며, 즉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게 아주 고다, 매우 곱고, 그리고 속은 비어있어. 즉 욕심이 없다는 거지. 그 안에 감추어진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사계절 푸르르니, 저렇게 사계절 늘 꼿꼿한 그 대나무를 보면서 그를 좋아한다라고 한 거니까, 이 대나무를 예찬한 이 노래나 밑줄 친 부분이나 같은 사고방식을 드러낸 거죠. 정답 몇 번? 1번. 자, 2번은 벼슬이 저마다 하면, 즉 벼슬이 좋다고 저마다 벼슬을 하겠다고 하면 농부할 리는 뉘이시며, 그럼 농부할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의원이 병을 고치면, 즉 의사라고 병을 다 고치면 북망산이 저려하랴. 그럼 저 묘지는 다 뭐냐 이거지. 아무도 안 죽을 거 아니야.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북망산이란 즉 죽어서 가는 곳, 즉 죽어서 가는 곳이 저리 사람이 많을 리가 없다는 거지. 아이야 잔 그득 부어라, 내 뜻대로 하여라. 결국 벼슬살이를 하나, 농부를 하고 사나, 병이 들었거나 병이 없거나, 결국 그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을 내 뜻대로 살겠다. 즉 자기 삶의 주체성을 이야기했고,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의 일치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리고 3번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조고,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그리고 무라일체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 그래서 10년을 생활하여 초가삼간을 지어서 내가 한 칸 쓰고 다리 한 칸 쓰고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과 산은 들을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즉 자연 친화여 무라일체의 경지야. 4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4번의 주제는 뭐라고? 학문의 정진. 4번은 학문을 하겠다는 거라고 그랬어. 절대 자연을 예찬한 것도 아니고 자연 친화의 노래가 아니라 학문하겠다는 거야. 청산이 늘 푸르고 흐르는 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청하리라는 얘기는 언제까지나 신념을 갖겠다, 지조를 갖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뭐 하겠다? 공부하겠다라는 거야. 공부에, 학문의 정진을 노래한 거다. 몇 번을 얘기했어. 이 이황 선생의 시조로서 겉으로 볼 때는 자연을 얘기한 것 같지만 절대 자연을 예찬하거나 자연에서의 교훈을, 즉 유교의 교훈을 얻기보다는 변함없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뭐야? 변함없이 공부하겠다는 걸 노래한 거야. 우리도 변함없이 공부하겠다 하는 걸 노래한 거죠. 10번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은, 외래어는 암기야. 절대 외래어는 즉 이해만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암기해야 돼. 오, 우는 안 된다. 지읒, 치읒에는 야여, 요유를 못 쓴다. 그리고 된소리 대기를 못 쓴다. 이런 것들도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의미 없는 짓이고, 가장 확고부당한 룰은 셋밖에 없다 그랬어. 그 하나가 받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래어 받침에는 7개의 음음밖에 쓸 수가 없다. 그 7개가 뭐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의 음음만이 외래어 받침에 쓰인다는 거.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지읒, 치읒에는 이중모음 야, 여,
요 유가 이중모음 야, 여, 요 유가 올 수 없다는 거. 이중모음 야, 여, 요 유가 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오우가 자, 그 다음에 오우가 외래어 표기에는 오우가 쓰일 수 없다는 거. 분필이 이상하게 우리 게 작네. 자, 오우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 이 셋밖에 원칙은 없어. 그죠? 이건 변함없는 룰이야. 그 소울 뮤직이 아니라 뭐야? 소울 뮤직. 소울 안 된다 이거지. 오우가. 그래서 소울 뮤직. 그래서 이 셋은 예외 없는 원칙이야. 그러나 된소리도 벌써 허용하는 게 많고, 그렇죠? 그러므로 또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쓰기로 했지만 어떤 경우에 COM을 콤이라고도 있고 콤플렉스 콤이라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야? 컨이라고도 읽고. 그래서 사실은 외우는 거야. 외래어 표기는. 자, 1번 가스 맞죠? 가심 맞고 뷔페 맞습니다. 색소폰 맞습니다. 색소라는 사람이 만든 악기야. 그래서 색소폰이야. 이해돼요? 정답은 1번. 기타가 아니라 기타고, 가톨릭 맞고, 브루스가 아니라 리을 받침을 적어야 돼. 블루스. 그 다음 도너츠가 아니라 뭐야? 도넛. 시옷 받침을 써서 도넛. 그 다음 냅킨이죠. 네프킨이 아니라 냅킨. 다이나믹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다이나믹이 아니라 뭐야? 다이내믹. 다이내믹. 그리고 비스켓 틀렸죠? 일단 틀렸지. 다른 걸 떠나서 받침에 디귿을 쓸 수 없으니까. 올바른 표현은 비스켓. 비스켓이 아니야. 비스켓. 그 다음 데뷔가 아니라 데뷔. 다음 기브스가 아니라 깁스 맞고, 넌센스가 아니라 난센스 맞고, 그러나 배지가 아니라 배지죠. 배지. 시옷을 빼고 배지. 그 다음 드라이가 아니라, 아니 드라이는 맞는데 클리닝이 아니라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하고 리을 받침을 적어야죠. 정답은 1번. 다음 11번. 선생님이 차자 표기, 즉 향가의 향찰 표기는 한자의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한자의 뜻을 빌려오거나 음을 빌려오는 차자 표기를 썼다고 했고, 향가에 사용되는 걸 향찰 표기라 했고, 그 향찰 표기의 예로서 서동요가 우리에게 딱 출제할 수 있는 기준이야. 그러므로 서동요 정도는 훈독했는지 음독했는지, 즉 이게 뜻을 빌려왔는지 음을 빌려왔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다른 향가는 네가 못해요. 알겠습니까? 국어 학자들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즉 만약에 다른 향가를 가지고 냈다면 너무 뻔히 한자 몇 개 알면 되는 걸 물을 수밖에 없어. 절대로 향가 해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서동요도 교과서에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지,
선생님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해요. 있어요? 어떤 국어 선생이 향과 해독을 지가 한다 그러면 그건 개새끼예요.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은 학원에서 가르칠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어디야? 서울대 국문과 교수하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향과 해독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무슨 책 조금 보고 뭐 향과 해독이 뭐 이런 의견이 있다 저런 이것도 다 개소리고 그냥 교과서에서 해석한 대로 쫓아가고 그리고 이게 뜻을 빌려온 건지 음을 빌려온 건지 그걸 구별하는 거야. 봅시다. 선화공주라는 단어 자체가 음차야. 사람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런데 뒤에 님은 했을 때 은자가 우리 해석으로 조사잖아. 님은. 그러니까 그 니은은 우리 조사 은을 가져온 거니까 형식 형태소를 빌려오는 게 음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역시 음차한 거지. 이해됐어요? 선화공주라는 사람 이름은 무조건 음차야. 그리고 님은 했을 때 님 주자는 훈차지만 그 니은 앞에 있는 주자는 훈차지만 그 뒤에 은은 우리말의 조사 은을 빌려온 거잖아. 우리말의 조사 은을 한자에서 비슷한 음의 은으로 빌려온 거라고. 그러므로 음차한 거야. 남 그수지 얼어두고 했을 때 남몰래 정을 통하고 이런 얘기니까 타밀지가 양치고 하는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이 타자는 남 타자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 이건 훈차 뜻을 빌려온 거지. 그리고 타자 옆에 밀자는 몰래 밀자야. 역시 뜻을 빌려온 거고. 그러나 몰래라는 말을 양주동은 그스지로 해석을 했고 우리 고유어 그스지를 몰래라고 이해를 했고 그러므로 밀자 옆에 있는 한자어 다만지자는 그스지의 지라는 어미를 음차한 거야. 그 다음 얼어두고 할 때 얼다가 시집가다 정을 통하다 이런 뜻이니까 거기 한자로 시집갈 가자는 즉 얼다라는 말에 실질 형태소 어간을 훈차한 거고 반면에 그 옆에 어질 양자는 이 어질다하고는 아무 뜻이 없고 어러 할 때 어미 어를 형식 형태소인 어미 어를 그 어질 양자가 음이 유사하다고 빌려온 음차한 거지. 그리고 두고 할 때 치자는 둘치자잖아. 그러므로 이는 훈차한 것이라면 그 옆에 오타야 오른쪽 우자가 아니라 예꼬자로 바꿔요. 이게 아니라 예꼬자로. 그래서 이 예꼬자는 두 번째 줄의 맨 끝에 있는 이 고자는 오른쪽 우자가 아니라 예꼬자로 바꾸라고. 이 고자는 어미 고를 음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밀지가 양치고에서 타자와 밀자와 가자와 치자는 훈차했고 반면에 지자와 양자와 고자는 음차했다. 그래서 이 훈차 음차의 질문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 두 번째 줄이에요. 다음 서동방을 했을 때 이게 마저자고 이는 말을 캐는 아이. 그래서 첫 글자만 훈차했고 뒤에 동방을 하는 말은 음차한 거야. 즉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비하해서 뭐뭐하는 아이 이런 뜻으로 동방을 하는 것은 음차한 거죠.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도 야의 묘을 포경거여 야의 묘을 포경거여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양주동 선생은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밤 야자는 훈차고 그 옆에 의자는 조사애를 음차한 거지. 밤에 할 때 조사애를 음차해서 야의하고 의로 그 다음 몰래라는 몰래 밀자를 안 쓰고 묘울하는 즉 몰하는 그 말의 발음이 유사한 묘울이라는 한자어를 가져왔고 이거 역시
음차한 거야. 그 다음 안다라는 말에 안을 포자를 썼으니까 이는 훈차한 거고, 그 옆에 견자는 전혀 관계없는 글자고, 이는 안고 할 때 어미 고를 음차한 것이 그 견자고, 그 다음 갈 거자니까 훈차했고, 그리고 어미 다를 여라는 말로 음차했죠. 그래서 야의 묘을 포경거여에서 훈차한 글자는 첫 번째 밤야자와 그리고 네 번째 안을 포자와 그리고 여섯 번째 갈 거자가 훈차했고, 나머지는 모두 음차한 글자죠. 이해됐어요? 자, 서동요 정도 훈차 음차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서동요는 사구체 향가입니다. 우리가 향가 중에 사구체 향가는 모두 네 작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동요가 최초의 노래고, 그 다음이 뭐라고? 풍요, 그 다음이 헌화가, 그 다음이 도솔가. 그래서 서풍헌도,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의 순서야. 그리고 팔구체한가 두 개 있다고 그랬지? 모처. 팔구체한가 두 작품, 모처. 모가 뭐야? 모죽질한가. 그리고 처는 처용가. 그래서 모죽질한가와 처용가가 팔구체한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십구체한가. 다음, 이 글은 한번 공부했죠? 앞서 기출특강에서도 한번 공부했어. 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제목이 뭐라고? 면왕정가입니다. 면왕정가. 자, 고조는 제목이고 거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의 노래야. 그래서 이 노래는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면왕정 주변의 사계절을 노래한 거예요. 사계절의 풍경을, 면왕정 주변의 사계절의 풍광을, 아주 멋진 경치를 노래한 겁니다. 이 앞선 작품이 뭐라고요? 상춘곡이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가사문학 상춘곡. 상춘곡은 봄을 즐긴 노래야. 즉 이렇게 철저하게 자연을 즐기는 노래를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하는데, 이런 강호가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에 있어서 최초의 작품이고 최초의 가사문학이 바로 정극인의 상춘곡. 이 영향으로 지어진 게 바로 송순의 면왕정가, 그리고 정철의 성산별곡, 으로 이어지는 이 강호가도의 흐름이야. 철저하게 자연을 즐긴 거야. 자연의 풍경을 즐긴 거야. 상춘곡은 봄을 주로 계절로 했다면, 면왕정가는 면왕정이라는 정자 주변의 사계절을, 그리고 성산별곡은 성산이라는 지역의 사계절을, 자연을 노래했죠. 자, 먼저 면왕정가 본문 보면, 무등산 한 활기 매희. 무등산에 한 줄기 산이, 활기하면 줄기, 무등산 한 줄기의 산이, 거기 매희하고 산인데, 우리가 한자어 산을 예전에는 매로 썼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조사 이가 왔는데 갑자기 히읗이 끼어들었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히읗이 끼어드는 글자를 뭐라고 한다? 히읗 고경어. 그래서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 히읗 고경어가 있다. 그때 조사, 모음의 조사가 오면 히읗이 이렇게 끼어들어. 그래서 매희라고 쓴 거야. 즉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다희로 버더이셔. 이때 다희는 방향이지 쪽, 방향을 말해. 동쪽으로 뻗어있어. 왜 필기 안 해? 필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라 안 해도 괜찮고, 아니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하도 안 하고 있길래. 그럼 나중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읽으면은 있어요? 그래, 그럼 편한 대로 해. 굳이 억지로 쓰는 척 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공부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아니 실제로 예전에도 한 남학생이 다른 학원에서 전혀 필기를 안 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래서 이놈은 왜 필기를 안 하나. 나중에는 두고 보다가 2달 내내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니 자네는 수업은 참 열심히 듣는데 왜 필기를 하나도 안 하나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필기를 하면은 수업에 우리 친구 말한 대로 집중이 안 돼서 못 듣겠대. 그러면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지. 너는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떠오르면 떠오르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하구나. 근데 얘가 그 후에도 처음은 이제 2달도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 또 공부를 하는데 문제 풀이반 때는 좀 뭐 적는 척 하더라고. 그리고는 이론 때는 계속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니까 계속 그냥 듣고만 있어.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덜커덕 합격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점수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놈 찾아왔을 때, 야 너는 필기 한 번 안 하고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럼 왜 어떤 과목은 필기하냐 그랬더니, 뭐래더라? 걔는 선택을 수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문제 푸느라고 그래도 자꾸 써본다고. 그러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나 이런 거는 별로 필기 안 하냐 그랬더니, 원래 좀 안 한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 그것도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지가 꼭 눈여겨볼 요런 데만 몇 자 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꼼꼼하게 적잖아. 특히 전에 하나 또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인데, 농담한 것까지 다 줘. 따옴표, 개새끼, 따옴표. 선생님, 개새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요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냥 그대로 옮겨놔서, 야, 너는 왜 이런 것까지 적었냐? 여기다가 왜 개새끼 이런 것까지 적었냐? 했더니, 그러면 공부했던 게 금방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 하나까지도 적습니다. 얘도 당연히 합격했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결과는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남학생 보도로는 필기 안 하는 걸 뭐라고는 안 해요. 대신 이제 필기 안 하면서 수업은 똑바로 들었지. 필기 안 하고 계속 자거나 아니면 필기 안 하고 게임하거나 이게 아니라 수업은 열심히. 근데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극과 극이더라고. 농담 하나까지 다 적는 친구가 있고, 또 반면에 그냥 쓱쓱 들으면서 또 하는 친구가 있고, 각자 스타일대로 하죠. 자,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다이로 뻗어 있어. 이때 다이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이때 떼쳐는 떨치다 이 말이야. 멀리 떨치고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면왕정이 놓여있는 봉우리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제월봉이라는 거야. 아직은 면왕정이 등장하지 않았지. 즉 제월봉의 형세를, 제월봉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다? 저기 무등산에 한 줄기가 내려와서 그 한 줄기가 제월봉이라는 봉우리를 이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하에, 무변대하, 아무것도 막힌 게 없는 드넓은, 즉 들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그런 드넓은 들에 무슨 짐작하노라.
무슨 짐작을 하느라고 일곱 구비가 한데 움쳐, 즉 일곱 구비의 그 산줄기가 한데 움쳐서 합쳐져서 무득무득 버렸난 무더기 걸려있다. 무더기 걸려있는 듯. 즉 그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와서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되었는데, 이게 올라가는 그 지맥이 일곱 개의 그 지맥이 모여서, 그죠? 이 제월봉이라는 이런 봉우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 가운데 구비에, 그러니까 이 봉우리의 그 가운데에 군기든 늙은 용이, 군기 한번 설명했지? 구멍인데, 군기라고 쓴 이유는 이 기억은, 이 구멍이라는 이 말은 또 조사의가 오면, 모음의 조사가 오면 뭐가 또 나와요? 기억이 첨가되는, 기억 고경어다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말에 이렇게 모음의 조사가 올 때 기억이 첨가되는 기억 고경어는 아까 히읗 고경어와는 달리 기억 고경어는 3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 하나가 구멍, 구무고, 또 하나 나무, 불이 깊은 남간, 나무야. 나무도 기억 고경어고, 또 하나 연우, 연기 디나리니까 용비어천가에 나오지. 연기 디나리니까 연우, 다른 사람이란 뜻이야. 이렇게 3단어밖에 없어. 들은 기억은 나요? 다행이다. 들은 기억이라도 나서. 몰라도 좋은데 들은 기억이라도 나서. 자, 기억 고경어는 3단어밖에 없어. 뭐라고? 구무, 구멍이야. 나무, 나무야. 그리고 연우, 다른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군기든 늙은 용이,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선잠, 얕은 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었으니 너라바웨, 넓고 평평한 바위, 너라바웨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었으니. 여기까지. 이 정자가 무슨 정자야? 면왕정이라는 정자지. 그러니까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용의 머리 같은 형세, 거기 있는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이 정자를 지어 놓았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용의 형상 같은, 요 가운데 구비에 용의 형상 같은 곳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는 거지. 이거 짓느라고 그 노비들은 얼마나 개고생했겠니? 알겠어요? 여기다가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 저기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는 저런 높은 탑들, 그런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으면 멋지죠. 아주 멋지고 휘황하고 고대 문명의 힘을 보여주고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근데 저거 짓느라고 개고생한 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란 얘기야. 거기 그 풍요로움을 누린 왕이 우리 조상일 확률은 적고, 그럴 확률은 적고, 그걸 하기 위해 목숨을 잃고, 그걸 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그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롯데빌딩 쌓고 높은 탑을 쌓고 거대한 유조선을 만들고 아니면 넓은 운동장을 만들고, 그때보다 사고 나면 누가 죽어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는 야간 작업을 하면서 철로에서 저 철길을 놓으면서 사고 나는 거 누가 죽어요?
다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지 저 잘난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쩌면 피해자의 가족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로서 그 거대한 걸 바라보며 기쁘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건 싹 잊고 거대하고 멋진 것만 봐요. 이게 우리 교육이 거지 같은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미술을, 조각을, 회화를 배울 때에도 그 겉의 화려함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고된 일들을 더 교육시켰다면, 우리가 무조건 육상 빌딩 보고 와하고 감탄만 하지 않고 롯데 빌딩 보고 또는 용산의 높은 철탑을 보면서 또는 거대한 아파트 고층을 보면서 와하고만 감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령 겉으로 와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래도 저걸 쌓기 위해, 만들기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교육을 받아왔는지. 그러니까 설령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을 봐야지. 부자들의 시각만으로 보지 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거기서 목숨을 잃었던, 피땀 흘렸던 사람들을 봐야 돼. 스님은 항상 문명의, 특히 이 규모가 큰 거, 거대한 배나 비행기나 이런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야, 인간의 힘이 참 놀랍구나, 이런 감탄이 나와요. 그러나 곧바로 두 가지 묘한 감정이 생겨. 하나는 저런 걸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새끼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요거하고, 또 하나는 저걸 만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동을 했을까. 그러면 또 마음 한켠으로 화가 나고, 아니 저 따위 피라미드가 뭐길래, 저 따위 만리장성이 뭐길래 저 산꼭대기에다 장성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그 진시황 한 놈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진시황 한 놈의 그 비정상적인 성격 때문에 저 거대한 장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돌에 깔려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 이게 참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의 사물을 하나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뉴스에서 떠드는 그것이 아무리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얘기해도 그 뒷면을 또 바라봐야지. 아무리 올림픽이 휘황하게 열어졌더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뉴스에서 간간히 나왔잖아. 뭐 사고 나서 누가 죽었다는 둥, 사고 나서 누가 이랬다는 둥. 근데 그런 건 또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결과의 화려함만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또 그렇다고 뭐든 다 우울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을 좀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그런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면왕정을 지은 거야. 그 정자를 얹었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근법을 썼지. 멀리에서 가까이로. 그래서 저 멀리 그 산줄기가 시작되는 무등산에서부터 이제 차츰 면왕정이 놓여있는 이 제월봉의 봉우리까지 그런 원근법을 썼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당연히 묘사가 주가 되고 있지. 그리고 그 정자 면왕정을 얹어 놓으니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나래를 벌려놓은 듯, 여기 구름탄 학이 멀리 가느라고 날개를 펼쳐놓은 것 같다? 요 직유법을 써서 이것이 비유하고 있는 건 뭘 가리킨 거야? 면왕정의 모습을, 면왕정의 그 모양을, 면왕정의 그 정자의 모양을 마치 학이 두 날개를 활짝 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비유한 거죠. 이해됐어요?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려온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이 퍼진 듯, 한 올 한 올 퍼져나간 듯. 넓거든 기노라,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이 말은 뭐야? 아주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이거야. 뭐가? 그 정자 앞에 강줄기가, 그 산에서 내려온 그 계곡의 물줄기가 그만큼 넓고 깊고 맑고 푸르더라 이 말이야. 서리법이죠? 일부러 의문형을 썼지만 실제로는 매우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표현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3번의 답은 3번이겠지.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말디마나 똑같이 역시 맑고도 깨끗하다는 걸,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걸 서리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죠. 이해됐어요? 산중을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은 갑옷이야. 긴 갑옷을 채 펼치는 듯. 지금 쌍용이 뒤트는 것 같고 긴 갑옷을 펼쳐놓은 것 같다는 건 뭘 비유한 거야? 뭘 비유한 거야? 강물을 비유한 거야. 연왕정이라는 정자가 아니라 그 앞에 흐르는 강물을 비유한 거야.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을 배아빠 뭐야? 바쁘다, 재촉하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 바빠서, 무슨 일을 그렇게 재촉해서 배아빠 바빠서 닿는 듯 따라오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이 말은 뭐냐면 뭐가 그리 급하길래 그 면왕정 앞에 강줄기는 쉴 새 없이 밤낮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면왕정의 주변 풍광을, 면왕정 주변의 그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묘사하는 게 주된 글이고, 그 묘사를 위해 비유를 적절하게 쓰며 노래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이 면왕정가의 서사야. 그래서 이 서사 부분은 이제 제월봉의 형세와 면왕정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면왕정 주변의 사계절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풍경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문학 보다시피 사음보의 리듬을 가졌지만 연속체, 그래서 산문성과 운문성과 산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번 윗글의 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정답은 4번. 고정된 화자가 원경과 근경을 시선을 옮겨가면서 묘사했습니다. 즉 면왕정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거지 실제로 화자가 이동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화자가 움직이며 묘사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대상 전체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다른 사물의 대상 전체를 비유한 게 아니라 지금 노래하고 있는 면왕정과 그 주변의 형세에 대해서 면왕정의 그 화려한 모양을 청아기 날개를 벌려놓은 것 같다라고 했고, 또 그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져 있는 봉우리를 구멍에 든 용이 머리를 지켜 올린 것 같다고 했을 뿐이고, 흘러가는 강물을 즉 갑옷을 펼쳐놓은 것 같고 용이 뒤트는 것 같다고 했지, 이 장면 전체를 비유한 건 없죠.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전체 장면을 비유한 건 없어. 그래서 3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자, 대상 전체를 비유한 건 아니지. 정답은 4번 원근법을 써서
멀리에서 가까이로 시선을 옮겨가며 쓰고 있습니다. 13번 답은 3번. 1번은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청유형 어미를 썼죠. 즉 산을 계속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 청유형 어미를 썼고. 2번 실같이 풀어 배같이 걸었으니. 4번은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직유법을, 즉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직유법을. 그런데 3번은 서리법을 써서, 즉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맑고도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이는 것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2번은 굳이 얘기한다면 직유법이지,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 놓았다. 질문, 여기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 놓은 사물은 뭘 가리키는 거야? 실같이 풀어 배같이 걸어 놨어. 뭘 가리키겠어? 이게 관동별국에 나오는 건데, 폭포야. 폭포를 실처럼 풀어 배같이 걸어 놓았다. 폭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관동별국에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물 2개밖에 없어. 2개. 3개구나. 3개. 산에서 이 폭포를 묘사하는 거. 그죠? 또 하나, 봉우리를 충성스러운 신하로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바다에서는 뭐야? 파도를, 동해의 파도를, 즉 고래 같다고, 즉 성난 고래 같다 하면서 파도를, 또 떨어지는 눈 같다. 응? 파도가 하얗게 포말이 부서지는 걸 떨어지는 눈 같다. 그래서 산에서는 봉우리와 폭포를, 그리고 바다에서는 파도를. 지금 관동별국 얘기하는 거야. 정철의 관동별국에서는 그렇게 그 비유하고 있는 대상 3개밖에 없어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이규보의 경설은 내용이 뭐라고? 흐린 거울을 취해서 2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거울 하면 꼭 맑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리자는 거. 또 하나는 아무리 겉이 더러워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거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1번,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학설을 인용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설 중에는 참화설 같은 경우도 맹자의 학설을 인용했어. 근데 이 글은 아무리 봐도 권위자의 학설을 인용한 게 없어. 거사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게 없지. 이해됐어요? 2번,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보다는 비유적으로 드러내죠? 우리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 이걸 뭐라고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유추를 하든 묘사를 하든 비유를 하든 아니면 동물을 들든 식물을 들든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을 뭐라고 그랬냐고. 입장을 바꿔봐. 열 안 받겠니? 연락 얘기했는데 한 놈도 대답을 못하네. 힌트, 우로 시작해. 우회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한 걸 또 물어보겠니? 우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의적이라고 그랬잖아. 우의적. 그런 걸 우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화는 동물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고, 이솝우화 동물을 사람처럼 한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문학의 기법을 우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단어 알아둬야 돼요. 우의적인 방법으로. 위의 글은 우의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했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거든. 우의적이라는 얘기는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방법을 취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보다는 비유적으로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걸 우의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우의적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3번.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글이지. 이런 글을 한문의 문체로서 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설의 뜻이야. 설이라는 이 한문 장르의 뜻이 바로 거기 써 있는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그런 주관적인 글을 설이라고 한다고. 4번.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독특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발상의 참신함, 생각의 참신함, 발상의 참신함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원래 거울하면 맑은 걸 취해야지 왜 흐린 걸 쳐다보고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해 왜 꼭 거울은 맑아야 한다고 보느냐? 나는 못생겨서 흐린 걸 보고 나중에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맑은 걸 봐도 되는데, 비록 이게 겉이 흐려 있더라도 그 속의 맑음이라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또라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얘하고 더 아무 대답이 없다 그랬지? 더 말할 필요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떠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교과서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지. 그런 느낌이나 교훈을 얻는 건 맞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현실을 이뤄내 보면 짜증날 것 같아. 뭐냐면 이상하잖아. 아니 거울을 깨끗하게 하고 쳐다보는 건데 이 새끼는 늘 더럽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비록 거울이 더러워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아니 음식을 내오면 맛있게 이렇게 옆에 고춧가루 막 흩어져 있고 이러지 않고 깔끔히 닦는 건데 뭐 입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이러고 있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내가 그 정약용 선생의 글 있잖아. 상추에 싸서 고기를 먹는 건 입을 속이는 거다. 즉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굳이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상추에 싸면 포만감을 느낄 거다.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글 속에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현실에도 어떤 새끼가 그렇게 있으면 나는 절대 친구 안 할 것 같아요. 피곤한 새끼지. 고기는 뜯는 게 맛인데 그거를 맨날 상추에 싸가지고 상추 이만큼에다 고기 요만큼 넣어가지고 배만 부르면 우리가 무슨 염소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이 책을 읽고 또는 어떤 이 글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과 현실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 자, 15번으로 가죠.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 글은 주제가 뭐냐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글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뭘 벗어나면 안 돼? 그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 아무리 그럴싸한 질문도 그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 유용한 수소를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의 포인트는 두 가지야. 하나는 어떻게 유용한 산소를 얻을까? 그냥 수소가 아니라 유용한 수소를 어떻게 얻을까? 또 하나는 뭐야? 어떻게 대량으로 얻을까? 그렇지? 따라서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이 글은 유용한 수소를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썼어? 뭐라고 썼어?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하면서 현재의 쓰레기가 미래의 자원이 되는 순간이다 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윗글의 세 번째 줄 바로 자연 에너지를 취해서 수소를 만들면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 필자의 생각이야. 그런데 1번에 아무리 수소가 깨끗해도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윗글에 이미 그런 반론은 예상하고 썼잖아. 뭐야? 에너지 자체를 태양으로부터 얻으면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한 설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단기간의 이익을 노리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이 아니고서는 기업들은 안 한다 그거지. 왜냐면 그만한 설비를 들여 에너지를 끌어들이면 적어도 기업이 20년, 30년은 벌어야 속된 말로 본전을 뽑는데 지금 기업이 10년 갈지 20년 갈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대기업도 30년 넘은 게 몇 개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어? 단기간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이윤이 큰 걸 선호하는 거지.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 사기업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적어도 10년은 투자해야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투자할 기업 아무도 없습니다. 10년간 어떻게 버틸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어떤 사기업이 철도를 놓겠어요? 있어요? 적어도 수십 년은 적자를 면치 못할 텐데. 일반 기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민간 기업이 그 알맹이만 따먹으려고 몇 푼 돈, 목돈 주고 그걸 민영화하는 작업에 혈안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철도는 지네가 안 깔고 그 위에 이제 철로가 다 놓인 다음에 이제 그 수송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좋은 열차 가져다가 지네들이 이익을 먹겠다는 거죠. 항공도 민영화 하겠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 인천공항 만드느라고 국가가 개고생했는데 이제 그거를 큰 기업이 덥석 물겠다.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나 나오지 외국에서는 씨알도 안 먹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은 민영화 하려면 처음부터 뭐야? 놔요, 지네들이. 이거 우리가 놓고 받아먹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값 먹고 철도 요금 받고 항공 요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나쁜 새끼들이 그 항공을 만들고 철도를 놓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그다음 그걸 놓고 그것도 처음에 요금이 낮을 때도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이용이 높아지고 어느 선이 지나면 민영화를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개새끼들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떠드는 새끼들은 선생님은 진짜 그래요. 공무원이 아무리 썩어도 일반 사기업보다는 덜 썩었다. 그렇습니까? 적어도 공직사회는 절반의 개새끼가 있으면 절반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기업은 뭐야? 다 개새끼거든. 돈 벌기 위한 거야. 그걸 이제 자본주의라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지 철저하게 이윤 추구야. 근데 공무원은 아니거든. 업무 자체가 이윤 추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그냥 시간 때우고 돈 벌자 이런 애들. 또 하나는 뭐야? 사명감을 가져. 내가 봉사한다라는 또는 당장에 이윤이 없는 일에도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반반이라면 기업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초콜릿 만드는 회사가 국민 건강을 왜 신경 써? 이해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 초콜릿 만드는 회사 또는 뭐야 이게 뭐냐
좀 피자 만드는 회사 이런 데가 다이어트 하게끔 뭐 협력하는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개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냥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러는 거지. 전에 한번 무슨 어디야 그 초콜릿 만드는 회사인데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비만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놨다 이러면서 선행 기업 이러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웃기는 짓이죠. 제일 좋은 건 뭐야? 지방 함량이 높지 않은 걸 만들고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게 좋지. 살 다 찌우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빼는데 돈 주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그 철학자 중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도대체 저 서양 사람들은 이 지방 덩어리를 막 흡수하고 다시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 가서 돈을 들여 또 뺀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고. 이게 1970년에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50년이 흐른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딱 그러잖아. 그렇죠? 연락에 고기 먹고 연락에 피자 먹고 그죠? 연락에 먹은 다음에 또 뺀다고 밤중에 헬스클럽 가가지고 뛰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마. 알겠어요? 하나만 해. 즐겁게 먹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지? 안 먹고 운동하든지. 그래서 스님은 그냥 운동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그냥 연락에 처먹고 가서 또 이제 제일 웃기는 게 살찌는데 계속 처먹고 살찌는데 이거 맛있겠네 이러고 또 먹고 살찌는데 이러고 또 먹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오히려 그러고 먹으니까 더 살찐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맛있다 이러고 넘으면 되는데 이거 먹고 자면 살찌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더 살찌게 하더라고. 그냥 살로 가라 이러면서 그냥 먹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또 어떤 또 의사가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 자, 그래서 15번의 1번은 이미 윗글에서 깨끗한 에너지로 자연 친화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는 이미 말한 걸 즉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얘기한 비판이므로 틀렸죠? 자, 16번 한자 성어으로써 1번은 뭐야? 조삼모사. 무슨 뜻? 조삼모사. 그러니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가 무슨 뜻이냐고? 조삼모사가 얄팍한 술수. 얄팍한 꾀로 남을 속이는 거야. 시위소찬. 응? 시위소찬.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관리. 응? 해야 할 걸 안 하는 관리. 시위소찬은 우리 친구가 금방 잘 얘기했듯이 봉급만 타먹고 일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 간단하게 줄이면 개새끼 공무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봉급만 타먹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시위소찬이에요. 퇴출시켜야 될 공무원. 그래서 훌륭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욕먹게 하는. 근데 꼭 있어요. 어느 곳이나 가나 특히 이제 공무원 생활 한 15년 차 이렇게 베테랑들 걔 중에는 일을 안 하고 번개처럼 알겠어요? 봉급만 타가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좋아서 윗선과는 늘 가까운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유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뭐야? 굉장히 좋은 윗사람이지. 왜? 일을 간섭 안 해요. 자기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직장에서는 절대 안 잘려요. 왜? 인간관계거든. 근데 우리 아랫사람 입장에서 제일 신경이 가는 게 누구야? 말끝마다 옳은 말을 하는데 뭐든 자꾸 시정하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아랫사람은 싫거든. 근데 이런 봉급만 타는 이런 애는 절대 뭐라고 한 거야. 열심히. 어휴 이렇게 잘했냐고.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벌어지면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생명력은 더 길어요. 그래서 제일 밑대가리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바로 인사권이에요. 그런 미꾸라지들을 잡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또 이런 놈들이 또 윗사람에게도 잘해요. 본인보다 생일을 먼저 알아. 알겠어요? 본인보다 당사자보다 먼저 생일을 알고 챙겨. 심지어는 그 부인네 생일까지. 그러고 해주는데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런 미꾸라지들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처세술에 빼어나지. 그 이런 놈들이 또 자기계발서를 써요. 직장에서의 처세술. 그러니까 참 삶이라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게 욕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게 또 칭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2소찬이죠.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봉급만 타먹는 관리를 12소찬. 3번은 낭중지추. 처음에 읽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외워두면 쉬운 거지. 주머니 속에 송곳. 무슨 뜻? 재주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재주가 있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4번은 혼정신성이야. 혼정신성이야. 혼자가 저물 혼자, 신자는 새벽 신자. 그러면 혼정, 밤에는 잠자리를 단정히 봐드리고 새벽에는 뭐야? 잘 일어나셨나 살피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효지. 혼정신성. 혼정신성. 무슨 혼의 정서가 신성하다 이런 개소리가 아니라 효를 얘기하는 거야. 혼정신성. 알겠어요? 즉 어머니 아버지를 밤낮으로 살피는 거죠. 혼정신성. 16번에 따라서 본문은 실무자는 네 번째 줄에 그 실무자 A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별것 아닌데 아침부터 왜들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결국 일을 안 하는 애들. 알겠어요? 아니 이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이런 애들.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한자성어 뭐라고요? 혼정신성이다. 12소찬. 알겠어요? 정답 몇 번? 2번.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